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유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가 애도의 날로 하루 쉬어갔고요. 네. 어제 한국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방어가 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2,400선에서 2,500선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시장은 또 SK 하이닉스가 슈팅이 나오면서 그렇죠. 지수를 좀 이끌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700선 넘어서면서 여전히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700선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앞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지금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내내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불구하고 일단 거꾸로 얘기하면 작년에 또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상으로 봤을 땐 외국인들이 중심이고 또 그다음에 업종이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들 종목들이 지금 연초에 일단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여부가 되는 거고요. 앞서 SK그룹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금 가장 대세인 거에서 우리가 과연 그 안에 있느냐 또는 그 밖에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걸 텐데 이거는 작년 우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서도 극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일단 이 주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주식시장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반도체 쪽으로는 지난해도 사실 숫자만 보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드디어 값을 좀 다시 한번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해 반도체주들이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미국 시장 좀 주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오늘도 또 이번 주 내내 이어져 왔던 이런 강한 또 흐름 보여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마켓나우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 자, 모닝체크 오늘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모닝체크는요, CS 2025를 좀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시작을 해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아마 내일 토요일 날까지가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마무리를 좀 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최태원 회장 사전에 좀 나옵니다만 SK그룹의 이번 CS 2025에서의 행보가 참 거침없죠. 그만큼 자신감이 담겨있다 봐야 되겠고요. 전순왕 CEO가 물론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전순왕 CEO와 이제 최태원 회장 회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AI, 이제 전순왕이 주도하는 이제 AI 기술의 이제 대중화죠. 이거에 이제 SK그룹이 같이 함께하겠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이 HBM 기술. 현재로서도 SK하이닉스가 제일 좀 앞서 있죠. 근데 이 HBM 기술의 개발 속도, SK하이닉스의 HBM 이 개발 속도가 이제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의 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정 기술이 이제 고객사들의 요구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는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SK와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이 TSMC 간의 이 소위 말하는 삼각동맹에서 SK 하이닉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단순히 이제 HBM만 납품하는 회사보다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이브인이라고 이번 CS 2025의 주제죠. 이 주제에 맞게 일상 곳곳에 스며든 이런 AI 기술들 이번 CS 2025에서 아주 다양하게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CS 2025를 좀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현지에 이번에 직접 참가한 국내 AI 관련 기업,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하이의 김진우 대표를 저희가 좀 화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과 현지 분위기 좀 말씀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참가하셔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번에 행사에서 어떤 모습들을 좀 선보이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CS 2025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상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춥지는 않고요. 네. 바람이 좀 붑니다. 예. 바람이 좀 부는데 그런데도 날씨 참 좋습니다. 네.
하이는 사실은 이번에도 전 세계에서 문진 없이 최초로 우울이나 불안 진단이 가능한 마음책이라는 AI 기반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여서 한국에서도 기사도 좀 나오고 관심들을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 참석하시게 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참석한 분야는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AI 같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특정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그런 쪽에 사용하는 그런 분야들을 통틀어서 디지털 헬스라고 하고요. 우리 CES에서는 재작년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헬스를 중요 도메인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별도 섹션도 있고 또 별도 전시장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헬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와야 될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와야 되는 현장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듣고 싶긴 합니다만 짧게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 참가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마음책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선보이신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참 대단하다, 기발하다라고 느끼셨던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짧게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헬스 쪽이니까 네. 헬스 쪽에서 본다면은 진단 기기들의 그 보편화 그리고 AI가 들어가면서 그 진단 기기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게 넓어졌고요. 그래서 예전만 해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을 잰다. 그러면 이 손목에다 뭘 감아야지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꼭 그렇지 않더라도 손목에 뭐 감지 않더라도 우리가 혈압을 갖다가 잴 수 있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질환 뭐 제일 사람들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우울 불안 같은 이런 정신질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당뇨 같은 질환들도 있고 이런 질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넥티드된 그런 커넥티드 헬스 쪽 이런 쪽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참석하셔서 더욱더 이제 앞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좀 확장하고 개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좀 현장 분위기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직접 또 참석도 하시니까 뭐 보셨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작년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뭐 작년과 좀 달리 좀 어떤 게 올해는 조금 더 이런 게 조금 더 트렌드구나, 이런 게 조금 더 변했구나 이런 게 느끼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와서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세션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우리 뭐 젠슨 황만 줄 서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세션에 줄을 서야 돼서 오늘이 여기는 셋째 날 오후니까 보통 셋째 날 오후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소음이 좀 들리실 텐데요.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서 지금 거의 복도 같은 데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CES가 어떤 특정 전문가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서도 또 우리 한국 기업들 활약이 아주 대단하다.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SK 쪽에 이 전시장 뭐 대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또 LG나 삼성 이런 쪽의 전시장들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 보고 나서 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와올지는 몰랐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바뀌어지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제가 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기업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뭐 로봇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현장에서 이번 2025 현장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라든가 기술력들을 선보였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곤 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 나오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밀리거나 좀 그런 게 아니냐 느낌이 드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 기업들 이번 2025 현장에서는 좀 어떻던 거라고 좀 보여지세요? 글쎄요, 저는 여기 와서 보고 나서 밀린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더미네이트했다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참 좋았던 게 우리 젊은 한국 분들, 젊은 한국
이 사람들이 활약이 대단하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친구들, 우리 창업한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메뉴를 통해서 와서 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 이렇게 좀 젊은 창업가들, 특히 스타트업 이런 젊은 분들 가서 식견도 넓히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볼 수 있고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시 이제 저도 그렇게 원래대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할 시간이 돼서요. 주식회사 하이는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제 이번에 CS 2025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AI라는 게 진짜 일상생활로 이렇게 좀 더 파고 들어간다는 걸 현재 직접 목도도 하셨고, 기업인으로서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뭔가 느끼신 바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거의 모든 대화에 AI가 빠지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스캡티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AI가 그만큼 하나 또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다시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AI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거를 받아서 쓰는 사용자의 기술, 사용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의 보편화,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AI 기술이다 이렇게 떠내는 그런 AI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그런 AI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저는 그게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각광을 받았던 게 치료, 진단 이런 쪽이 각광을 예전에 받았다면 요새는 일상생활에 더 들어와서 돌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좋은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서 현장이 아닌 이쪽에 한국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말씀을 잘 이해가 좀 됐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 한국에 이제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닝체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AI를 이제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쓰는 건 결국 우리입니다. 소비자들입니다. 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더 편의성을 도모하느냐.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AI라는 이 기술을 내가 친근하게 쉽게 쓰느냐. 결국 이제 이 싸움이 올해 CES 2025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됩니다. 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망 심리가 혼재돼 있는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간략히 정리해보고 오늘 우리 개장하기 전에 함께 지켜볼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젠슨왕의 한마디에 웃고 울었습니다. 유리기판과 로봇 관련주들은 이날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급락하자 이날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거 속출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수혜로 볼 수 있는 게 유리기판 쪽이 되겠죠. SK 최태원 회장이 SKC 유리기판을 손에 들고 내가 방금 팔고 왔다라고 코멘트를 남기자 시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엔비디아에게 공급하는 게 확정됐다라고 풀이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장에서는 강하게 시연이 됐습니다. 특히 SKC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반등을 했고 ICD가 30%
10% 그대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이 RCD 같은 경우는 앱솔릭스의 건식 식각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이 되고 있죠. 유리기판 반도체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전력 소유는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안에서 유리기판 대표 주자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대표적으로 SKC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삼성전기 쪽이 먼저 유리기판 쪽에 뛰어들긴 했습니다. 다만 SKC가 미국 쪽에 앱솔릭스를 설립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공장을 조지아주에 설립을 함과 동시에 미국 쪽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현재 해당 기술 안에서는 가장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이미 생산 물량 모두 다 판매가 완료됐다, 예약이 완료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국내 증권사 쪽에서도 유리기판이나 로봇과 같이 차세대 기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또 어제 로봇 쪽도 같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앞서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라는 코멘트 내놨는데 SK 쪽에서 함께 협업하겠다라는 부분 체크가 됐고 또 여기에 LG전자 또한 CES를 통해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 청사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워낙 가전 쪽에서는 LG 쪽이 지금까지 동무대로 질주를 해왔던 만큼 가정 쪽에 포커싱을 맞춘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코멘트, 그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날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하나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이 대거 폭락을 했습니다. 다만 간밤 나왔던 추가적인 코멘트는 미국의 퀀텀 컴퓨팅 회사인 듀에이브에서 CEO가 젠슨왕이 이야기한 게 틀렸다라면서 반박 멘트를 날렸죠. 상용화 이미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마스터카드와 같은 업체를 통해서 이미 퀀텀 컴퓨팅 제공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멘트를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주요 글로벌 일정들과 이슈도 간략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최근 고용 쪽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용이 완만히 둔화되는 추세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잡히게 된다면 시장의 상승 기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놓고 울프 리서치에서도 고용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세 차례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국내 시장 장중 기준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관망 심리로 작용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두 번째로는 TSMC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월가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25년 1분기의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AI 수요와 함께 TSMC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해당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12월 중국의 판매량입니다. 최고치 경신했다는 소식 간밤 전해졌고 82,000대 이상을 판매를 했는데 중요한 건 같이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작년에 중국을 제외하고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지만 테슬라만 7%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은 후반 갈수록 올라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저조한 모습이 나오면서 해당 소식을 오늘 테슬라 관련 주식들은 어떻게 소화했는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일단 이번 한 주를 뒤흔들었던 CES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장 상황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CEO의 발언이 나온 이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폭락하며 젠슨 황의 저주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양자 분야를 지정하며 올해 19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54.1% 증액된 수치인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식 파트너,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이슈가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거 네. 어제 많이 떨어진 거 알고 보신 거죠,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고요. 예, 그렇게 이미 보시는 이제, 근거를 좀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미 이제 글로벌 이슈 체크에서도 한번 또 살펴보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이제 언급을 드리면 이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잭슨왕 이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이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 이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이제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초기 단계의 양자 컴퓨터 발전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이러한 이제 대답을 한 건데요. 뭐 일단은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 15년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그것은 초기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30년은 지나야 후기 단계까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이제 양자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3일 연속 폭락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네. 어제 보니까 이제 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이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양자 어닐링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이제 CEO인 앨런 바라치가 이 미국 CNBC 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0년, 20년, 15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인데 네. 이 황 CEO의 예측은 이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상업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디웨이브 퀀텀은 이미 비즈니스 운영 단계에서 이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네. 미스터카드 일본 그리고 일본의 이제 NTT 도모코 같은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황 CEO의 이 양자역학 원리 기반의 이제 범용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게이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에 집중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바라체 CEO는 이제 금융이나 어떤 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양자 어닐링 네. 기술의 현재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황 CEO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CEO지 양자역학하는 회사 CEO가 아닌데 뭐 그런 멘트를 누가 하는 것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자, 이 양자역학 관련된 관련주들 일단 최근에 뭐 워낙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며칠 사이에 급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아톤이 어제 7% 넘게 하락세 나왔고요. 한국정보인증은 8%, 한국첨단소재는 10%, 신성델타테크 1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신성델타테크의 경우에는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하는 등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놀라운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엑스게이트는 13% 넘게 급락하면서 8,42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보안 쪽이 사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안 쪽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엑스게이트 그리고 아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등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첨단소재의 경우에는요. 딥마인드 플랫폼과 손을 잡고 국방용 드론의 보안 강화를 위한 양자암호 체계 개발에 나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딥마인드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드론의 보안 강화를 위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최 앵커가 쭉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 최근에 워낙에 화제가 많이 됐던 종목들이라 아마 익숙하신 종목들일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 종목들 중에서 과연 오늘 박 전무가께서 이제 반등을 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이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급락이 나왔던 양자 보안 관련주들도 전부 다 지금 다 매수 자리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저는 이제 QSI를 좀 찝어드릴까 합니다. 이게 예. 아주 낯익은 그런 회사는 아니네요. Q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쓰이는 이제 광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AR, VR, 이제 3D 깊이 측정 카메라 그리고 이제 라이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 고출력 펄스 레이저 다이오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가 이 양자 컴퓨팅 내 저자분 증폭기에 적용이 가능한 이 마이크로 파모널리식 직접 회로를 이제 개발을 완료했고 또 그에 따른 공정 기술을 현재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샘플을 이미 이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장 회사들 중에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는 좀 유일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QSI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3차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8,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1,200원 정도 자리 노려보시는데 혹여 이제 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14,000원대까지도 한마디로 지금 주가 대비 한 50% 이상 기대 수익률도 한번 창출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대부분 보안 관련된, 네. 암호 보안 관련된 주들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라면 이 QSI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하드웨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QSI라는 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전무께서는 지금 양자 컴퓨팅 이게 다시 반등을 할 거다. 아마 오늘부터 전부 다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관련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드림 시큐리티는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했죠. 몇 번 예.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또 다른 보안 관련주 중에서 또 양자 암호 통신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 라온 시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 시큐어 역시도 매출액이 매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보안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역시나 신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해킹 기술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킹 기술 고도화로 인해서 그를 또 방어할 수 있는 보안 기술 역시도 고도화 단계로 올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안 기술 역시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곽광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한 그런 이제 양자 암호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면요. 예. 양자 내성 암호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이제 해독이 어려운 그런 이제 기술들을 계속 내놔야 되기 때문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체계가 뭐 온라인이나 내지는 모바일 보안 등의 지문 인식이라든지 네. 얼굴 보안 등 이런 이제 기존 공개키 암호 체계들을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보다 연산이 더 뛰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훨씬 빠른 거죠. 이런 이제 기존 공개키 암호 체계 같은 경우에 금방 이게 그 보안이 깨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라온시큐에서 만든 양자 내성 암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출 위협을 효과적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기술들이 어디서 그럼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냐? 가장 정보가 중요한 곳은 국가의 정보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안보라든지 내지는 국방 관련 기관 내지는 또 거래 안정성이 좀 최우시될 수밖에 없는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렇죠. 공공 서비스 이런 영역 다수가 지금 현재 이 라온시큐에서 만들고 있는 이 양자 내성 암호 그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구간 암호화 기능을 PC 환경에서 제공을 하는 키샵비즈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키샵 와이어리스 이런 이제 제품들이 다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해서 상용화한 그런 이제
보안 관련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양자 내성 암호 시장 역시도 2030년까지 약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이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 속에서 이런 이제 보안 네. 솔루션들 역시도 계속해서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라운시큐어 보고 있고요. 라운시큐어 역시도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네, 조정 네, 줄 때 같이 조정을 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애초에 라운시큐어는 지금 주가가 양자 컴퓨터로 많이 부양이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낙폭 이후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예. 대응한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61선 구간대 하단 1,900원 선 짧게 대응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회사, QSI, 양자 컴퓨팅 부품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라운시큐어라고 양자 내성 암호 소프트웨어 회사 두 군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전년도에 비해 10조 원 넘게 늘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에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2009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특히나 지난해 밸류업 본공시를 한 기업들의 지난해 말 기준 주가가 연초 대비 평균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밸류업입니다. 작년에 사실 연중 내내 이 밸류업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슈, 뭐 테마라면 또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화제가 됐었고 작년 9월 말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밸류업 펀드도 시장에 투입이 돼서 급한 불을 좀 끄는데 또 조력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밸류업 이 이슈를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접근할지 박유정 파트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대거 조정이 좀 안 크게 좋았어요.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밸류업 관련 뭐 지수라든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 이런 이제 소식들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가 워낙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예.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런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 촉진 세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또한 예. 밸류업 지수 역시도 이 지수 자체에서 눈에 띄는 그런 차별성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 이제 비슷했던 그런 정부 펀드들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해 상장사 자사주 매입이 전년도 비해서 10조 정도 증가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약 18조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자사주 소각 규모 역시도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 역시도 2023년도 대비해서 6%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제 밸류업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로서 지금 증명이 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말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약 102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코스피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사보다는 더 많은 공시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85개사가 공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그래도 금융위 쪽에서 특히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지금 다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향후 이제 공시를 내는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역시도 네. 밸류업 공시를 지금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겠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금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만년 저평가 논란을 딛고 있었던 이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나 보통주 자본 비율, 자기 자본 이익률 등 지금 3대 지표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밸류업으로 주가를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 금융지주의 PBR 같은 경우에는 전부 0.5 안팎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PBR이 0.5가 안 된다는 거는요. 이 국내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회사 네.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했을 때 받는 돈의 절반을 지금 밑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JP모건 체인스가 이 PBR이 한 2 정도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금융지주사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는 임직원들 역시도 자사주 매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만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금융 그리고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다시금 또 주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기대감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또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 또 환율 문제도 좀 있죠. 환율이 좀 워낙에 올랐던 부분에 이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 금융주사들, 특히 지주사들입니다. 이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점인 그 보통주 비율 이 부분 CET1이라고 하죠. 이거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또 주주환원에 대한 그 약속을 했던 것처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도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특히 이제 밸류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로 좀 계속 해석도 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좀 많이 팔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들어서 새해 들어서 어떻게 바뀔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밸류 관련주들 워낙에 다양하죠. 한번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거의 다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금융주가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KB금융,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의 선택은 금융주였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요, 현대차와 기아였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현대차였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주주환원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완성차 쪽은 외국인들의 선택, 그리고 금융주의 경우에는 기관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시가 되기 전에 이미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습니다. 주가도 5년간 무려 300%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곽유정 파트너님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은 5만 원대를 이제 탈피하고 6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상반된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주가를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하락세, 현대차는 약보합권, 메리츠 금융지주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기아와 KB금융은 어제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또다시 붙고 있는데 2% 넘게 상승세 10만 3,300원대, KB금융도 1% 넘게 반등하면서 86,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 앞으로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밸류업 이 테마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포진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요. 앞서 뭐 말씀 들은 거로 보면 곽 파트너는 금융 쪽에 관심이 좀 크신 것 같으네요. 네, 여전히 뭐 금융지주사 쪽은 밸류업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군이기도 네, 하고요. 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KB금융 오늘 한번 볼까 하는데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간 1년 사이에 가치를 무려 한 67% 가까이 끌어올린 그런 이제 밸류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 밸류업 테마 수혜를 톡톡히 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봤을 때 이 KB금융이 밸류업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홍콩 ELS 사태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KB금융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좀 타격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예. 작년 이제 1분기 실적에서 KB금융이 무려 8,600억 원대에 달하는 ELS 사태 손실 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내부 통제 사고 또한 끊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관련해서 금융제 지주사들 각각 이제 정기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총 이제 147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3건 정도 드러나게 되면서 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적지 않은 신뢰도에 있어서 타격을 그럼요.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올해 들어서 100억 원 이상의 배임 사고만 3건에 달했고 또 이 와중에 증권사 골프 접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주주들에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 특히 밸류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0월에 KB금융 쪽에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 정도 초과하는 잉여 자본은 주주에게 환원하는 등 이 총 주주 환원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제 주주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속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최대 주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그럼요.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업 수혜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2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캐피탈 그룹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지분율이 7%대까지 올라왔는데 지분율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2대 주주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KB금융의 노력이 통했는지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그 지수에도 편입이 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KB금융이 조정을 주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근래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뭐 일부 충당금 적립 등을 제외하면 큰 비용적인 그런 요인이 없어서 타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증권가들의 평가도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주요 지주사의 자본 비율 하락 우려가 좀 커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번에 또 KB금융이 조만간 이제 오는 2월 초쯤에 실적 발표일쯤 그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2월 달까지도 머지 않은 또 예. 그런 시일이 남은 만큼 이런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KB금융의 주가 반등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작년 말에 이제 12.3 사태, 계엄 사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죠. 사실 앞서 보셨겠으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70%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작년에 큰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긴 한데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큰 거죠. 또 따지고 보면은 이 밸류업 지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 역할을 또 작년 내내 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좀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바뀌면서 좀 요즘에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개선이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환율도 조금 안정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 파트너께서는 밸류 관련 주셔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니까 그나마 한번 좀 건드려 볼 만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코웨이입니다. 예. 네, 넷마블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정수기로 유명한 이제 코웨이. 이제 이 기업이 일단 2024년에 가이던스를 매출 4조 2,440억 원, 그리고 예. 이제 영업이익은
7,020억 원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2024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이제 3조 1,844억 원, 영업이익이 6,120억 원 정도로 이제 달성을 하였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은 7.5%, 그리고 영업이익은 8.3%나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이 가이던스를 올해 충분히 달성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제 지난 2024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정이고 그러한 성장세가 2025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 밸류업 관련 이제 공시를 했는데 현금 배당과 이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해서 이 주주 환원율을 20%에서 40%까지 늘리기로 했고 예. 또 이 자사주 소각 대상은 총 189만 486조로 총 주식 수의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주식량을 이제 소각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에 밸류업까지 이제 발표를 했으니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식은 이제 주가는 거의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 놓여져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좀 이제 올라오면서 일봉상 흐름을 보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이전의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지금 올라타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금 주가가 이 밸류업 공시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올라왔고 기준선 위로 지금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월봉상 129 기준선 위자리까지 즉 76,000원 이상 강력하게 시세가 돌파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저 자리를 좀 돌파하는 시세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79,000원, 대략 한 8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 특히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만에 좀 대형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아까 이제 시간이 좀 없는 줄 알고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뭐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1,980억 원을 투자하면서 양자 컴퓨팅, 즉 1000큐피트 양자 컴퓨팅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다시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법을 설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선행 스팬이 이제 그 양운으로 살아나는 그런 와중에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129 기준선 밑으로 좀 주가가 밀렸을 때 이때는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이 주가가 확 빠지면서 그러한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상승폭의 61.8% 구간까지 지금 거의 다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100원 정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충분히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넷 같은 종목도 지금 상승폭에 거의 지금 61.8% 구간까지 지금 밀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선행 스팬이 양운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129 기준선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만 노리신다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자 컴퓨팅 관련주 아까 좀 미진했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최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뉴욕 시장은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관련해서 좀 쉬었고요. 우리 시장 어제 분위기는 물론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밀려 내려가긴 했습니다. 둘 다 플러스권을 유지했고 또 외국인 계속 좀 사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환율도 1,460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1,500원 얘기 막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졌다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탑3 어떻게들 오늘은 꼽으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SK 하이닉스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실적 6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망감을 좀 키워준 가운데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HBM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만큼 디램 메모리 가격 하락과 상관없이 역대급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증권가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8조 1천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단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엔비디아의 HBM을 만약에 공급한다면 향후 SK 하이닉스의 현재까지의 매출 상승폭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LG CNS 신규 상장 소식인데요. 올해 2월 코스피의 상장을 앞둔 LG CNS가 9일 기관 수요 예측에 돌입했습니다. LG CNS는 생성형 AI,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같은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53,700원에서 61,900원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6천억 원의 투자 재원이 확보될 예정이며 이어 절반이 넘는 3,300억 원을 해외 IT 전문 기업의 인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업계 소식인데요. 식품업계가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현지 생산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K푸드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만큼 미국에서의 매출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따라 SPC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규모 제빵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북미 가맹 사업 확대로 인해서 매장이 늘면서 본격적인 현지 생산에 나설 계획이며 미국에서 현재 공장 2기를 운영 중인 농심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라면 제품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가 트럼프의 눈도장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허영인 SPC 회장은 이번 취임식에도 초청이 됐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이제 관세 앞두고 또 식품업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은 오늘 시장 탑3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KC가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CES에서 최태원 회장이 SK 앱솔릭스 부스를 찾아서 거기 있는 제품을 손에 들고 나 방금 이거 팔고 왔다 라고 말하고 주어가 없어서 온갖 추측이 지금 난무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걸 누구한테 팔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계약을 완성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밀 유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항상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예전에 리드했던 그런 뉴스가 먼저 나왔던 이런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 입에서 SK그룹에서 모든 것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유리기판 사업 투자사 앱솔릭스 필두로 시장을 선점한 지금 상황이고 세계 최초로 미국 조지아주의 양산 공장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전기도 유리기판 사업을 시작했지만 SK 앱솔릭스에 비해서 1년 늦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는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죠. 누구한테 팔고 왔다. 그걸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SKC가 유리기판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유리기판이 지금 아직 비싸고 모든 기판을 싹 다 유리기판으로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바꿀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유리기판이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이 씬에서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SKC의 이 흐름들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SKC가 그동안 2차 전지주로 얽혀서 산과 고를 한 번씩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아이템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 한번 SK 하이닉스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경동나비엔의 주가 점프입니다. 경동나비엔이 사상 최초로 10만 원을 딱 정확히 종가로 찍은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하면서
10만 원을 완전히 다지는 확인 사살의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의 콘덴싱 시장과 히트펌프, 온수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한파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굉장히 잘 팔릴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 상반기 기준 경동나비엔의 해외 매출액이 4,539억 원인데 전체 매출액의 71.9%가 해외 매출입니다. 근데 그중에 61.3%가 북미에서 발생되는 완전히 북미로 쏠려 있는 해외 매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은 미국에서 장사만 잘 되면 대박이 나는 매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10만 원을 이 지급 지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토모큐브라는 새내기주의 강세입니다. 토모큐브 얼마 전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죠. 홀로토모그래피라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래피랑 토모그래피랑 나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어렸을 때 홀로그램 하던 거 바로 그게 홀로그래피로 구현해낸 그림이 홀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토모그래피는 그 단층 안의 모습을 깨지 않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홀로그래피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해서 홀로토모그래피인데 이게 왜 잘 가느냐? 결국 아까 SKC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유리기판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유리기판 안을 검사를 하려면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걸 깨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홀로토모그래피를 이용하면은 빛의 간섭 기술하고 그 단층을 볼 수 있는 기술로 한 번에 그 안에 균열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가 곧 온다.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예전에 처음에 와이어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완전 카파 투 카파로 붙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연양갱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기판 또한 굉장히 매끄러운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검사를 하는 게 고난이도가 될 텐데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 그동안 바이오 영역에서 검사를 주로 했는데 비바이오 영역에 진출을 하는 첫 단계에서 유리기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대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모큐브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여기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로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유리기판주들 정말 강했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기가 원래 그 대장주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SKCC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독자 기술 보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9분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좀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넘게 상승세 2,528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724선에서 양시장이 어제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어를 하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조금은 뜁니다. 강보합권, SK하이닉스가 1.7% 넘게 상승세. SK하이닉스가 좀 특징적인데 이번 주 들어서 20만 원대를 뚫어내고 다시 한번 21만 원대 트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0.7% 하락세. 오늘 35만 6천 원대.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5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 함께 보시면 기아 0.7% 상승세, 셀트리온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18만 6,100원대, 네이버는 강보합권 20만 3천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차 여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자, 9시 넘어서 이제 1월 10일 우리 시장 열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동시효과 상황, 특히 종목별 흐름 보면은 오늘도 역시 반도체는 괜찮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역시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지수가 좀 떴는데 보니까요, 코스피 0.26% 올라서 시작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18% 하락해서 지금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바로 0.4%상으로 상승폭을 좀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출발 상황이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출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장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올려냅니다. 2,532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래도 코스피가 2,500선을 지켜내려는 그러한 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530선 오늘 거래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722선. 코스닥도 지수만 봤을 때는 파란색이긴 합니다만은 어제장 지수 그대로 지켜내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선 강보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량 사들이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56,300원대에서 시초가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힘이 확실히 강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IT 투톱 기업들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209,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21만 원대 뚫어내려는 그러한 트라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21만 원대 뚫어낼 수 있을지,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반응합니다. 4% 가깝게 상승하면서 22만 1,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21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4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였는데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세 104,7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적과 대비해서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어서 KB금융, 보합권, 네이버 0.7%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프로비엠이 6% 넘게 빠집니다. 급하게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12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6% 넘게 하락하면서 6만 3,2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약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들 중심으로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캠 바이오, 강보합권, 클래시스 1.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전 차트 보시면은 3거래일 동안 클래시스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휴젤 0.7%, 엔캠 2.8%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주가가 낙폭을 더 키워갈지 오늘 장 끝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좀 살펴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일단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오후장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2.4%. 예.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올해 24조 원 가까운 24조 원의 이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오늘 주가 또 기아차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현대차 관련주들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살짝이네요. 조선주 약간 강보합 정도 수준이긴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 정도, 현대차, 기아 정도 이렇게만 좀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분들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 참 희한하죠. 2025년도 들어오고 나서 뭐 약간 계속 기분 좋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게 로봇주가 이끌어주면서 끝났다면 오늘은 시초부터는 좀 코스피가 또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에 있고 하이닉스가 어저께에 이어서 또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를 좀 보자면요. 어저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현물에서 어저께 외국인이 한 7,200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70%가량이 SK 하이닉스로 매집이 돼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어느 종목이 조금 더 대장주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같은 연이은 상승을 보여주는 모멘텀이 뭐냐면 역시나 CES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최태원 회장의 이 코멘트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자면 유리기판 쪽도 유리기판 쪽이지만 HBM 쪽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기술력보다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루빈이라든지 블랙웰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갈 만한 HBM까지도 기술력이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엔비디아의 수요에 우리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사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의 수급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했고요. 오늘도 뭐 장 마감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의 계속되는 상승세가 눈여겨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SK 하이닉스의 좀 차트를 좀 보자면요.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뚫고 나서 이렇게 된다면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림 나오고 있지만 전고점이 여기 요 자리가 한 20만 5천 원 정도 자리였는데 오늘 갭상승도 아니에요. 오늘 진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전고인 23만 5천 원 자리까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다른 테마로는 원자력 테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테마는 제가 늘 많이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항상 우리가 한국과 체코의 원전 그 수출 계약이 성립이 되면서 갑자기 웨스팅하우스가 투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허 부분에 침해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리를 부렸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상관이 없는 나라였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싫어서 목리를 부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원자력주가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현재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면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수출 MOU 소식이 나오면서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오늘 원자력주가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분명히 수혜받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뭐 제약바이오 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뒤따른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트럼프가 뭐 전선, 전압, 변압기 이런 얘기하면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 말고는 지금 원전 쪽을 많이 트럼프도 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주가 바닥에서 지금 꿈틀거리면서 조금 움직여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에 좀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원전주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전주 사실은 그저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모멘텀이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대표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던 뭐 테마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이 정책 수혜를 많이 받았던 업종들 중에 또 하나가 또 원전주였던 부분도 있고 해서요. 최근에 좀 원전주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보면서 좀 꾸준히 한번 워치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구도네요. 전차군단, 차화정, 추억의 단어들이네요. 조선주만큼 추억은 아니지만 차화정은 지금 화정이가 도저히 그쵸? 화정이가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없잖아요. 지금 화정이는 제가 말한 대로 화학정유, 화정이는 제가 말한 대로 20년 선이 이탈돼서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정유 화학 업종에 돌아와도 그러니까 그거죠. 음식의 경기가 지금 음식점의 경기가 외식 경기가 좋아져도 요리사 주방장이 요리 실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 손을 다쳐가지고 평생 요리를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럼 외식 경기가 좋아져도 우리 음식점은 장사를 못하는. 화정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사실 차화정도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차가 살아났네. 그 당시에 전차군단, 차화정 그리고 뭐 자문사에서 매집하는 7종목만 다 간다 해서 자문사 7공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다 와해됐죠. 근데 지금 오랜만에 전차군단이 가는 저건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지금? 물론 삼성전자는 또 소외됐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랑 현대 기아차가 같이 가니까
오랜만에 전차 군단의 질주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네카오에 밀려서 굉장히 한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었잖아요. 매출액에선 솔직히 상대도 안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그 당시에 YB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비들을 이겨버리고 현대차 기아가 저 아래로 내려갔고 네카오가 막 5, 4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네카오가 너무 많이 빠져서 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기차가 간 건 또 아니었어요.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에 매진을 해가지고 주가가 또 좋아서 니케이를 이끌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슬라는 뭐 완전히 뭐 앨런 머스크의 배팅이 성공하면서 날아갔고, 근데 현기차는 하도 안 가니 사람들이 답답해서 저거 전기차만 따로 떼어가지고 분사하고 상장하면 안 되냐. 삼성전자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럼 파운드리를 할 거면은 파운드리 아예 분사를 시켜가지고 파운드리만 상장해갖고 그거라도 뭐 시장에서 저기를 해보던 어필을 해보던가. 답답하니까 나온 소리들이었는데 그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던 소리들이었고 사실은.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랑 현대차가 거의 3.5% 정도씩 오르면서 오랜만에 자 이렇게 이끌어야 이제 지수를 좀 이끌면서 대형주가 리드를 하고 중소형주가 따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죠. 오늘 뭐 이거는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보면 된다고 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 하이닉스 차트가 너무 똑같으니까요.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새서 반등하니까 SK 하이닉스도 반등하죠. 삼성전자만 뒤떨어지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1강 2중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조 들여가지고 지금 싱가포르인가요? HBM 전용 공장 세운다고 하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HBM을 잡아버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HBM 들어갔다잖아요. 근데 어디 들어갔죠? 개인 PC랑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라서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에 들어가는 HBM 쓰고 얘네 걸로 조금 떨어지는 거에는 삼성 거 쓰는구나. 이래버리니까 HBM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비교만 되죠, 지금. 좋은 거는 좋은 데에다는 최첨단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 거 쓰고 삼성전자 거는 조금 떨어지고 못 믿어오니 조금 사양 낮은 데 쓰네. 이거 완전히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지금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HBM 쪽에서 좋은 걸 못 따오니까 점유율이 아무 소용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SK 하이닉스는 더 뻗어가니까 주가상으로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한 단계 앞서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부활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이 두 개에다가 전용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얘기 드린 대로 특화 장비, TC본더긴 TC본더인데 각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용, 한미반도체용 해가지고 그 옛날에 막 중세시대 같은 이름 붙여가지고 예쁘게 축구단처럼 이름 붙여가지고 얘네 거를 만들어줘요. 삼성전자 것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안 만들어주고 싶어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삼성전자 것도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안 원하니까 뭐 세메스 거 쓴다니까 자회사 안 하고 있고 최고의 장비도 못 쓰고 있으니 그다음 한미반도체 걸 하면 이제 기판도 있어야 되니까 결국 칩에다가 기판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원래 같은 라인이었는데 지금 이걸 유리기판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영양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갱도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과자 쌓아가지고 먹은 적 레고처럼 막 쌓지 않아요? 젠가처럼. 근데 그 울퉁불퉁한 과자 쌓으면은 에이스나 참크래커는 구멍도 뚫려 있고 거기 막 빈틈이 많잖아요. 최대한 많이 붙이려면은 영양갱 같이 매끈한 걸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 사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칩 어떻게 나와 있어요? 스파이더처럼 이렇게 와이어로 밖으로 나와 있었죠? 칩에서 와이어로 금속 와이어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그걸 다리를 더 만들면 다리가 붙어버려 서로 와이어끼리. 그래서 와이어를 빼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밑에다가 솔더볼이라고 조그만 굴을 붙였잖아요. 구슬 같은 거를. 근데 이제 그 구슬 같은 것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기판하고 기판을 그냥 갖다 맞다이로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다이로. 근데 이제 그 다이다이로 붙이는데 그 기판의 틈 사이마저 없애버리려고 플라스틱 기판 말고 유리기판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 매끈한 거에다가 접합점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주가 뜨게 된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가 다시 간다고 하면은 기판 쪽에서는 유리기판주가 따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게 참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니까 지금은 이게 대세고 지금은 뭐 떼돈을 버는 그런 어떤 기술 또는 어떤 부품, 어떤 장비 이러더라도 이게 사실은 분위기,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쪽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유리기판이 특히 이번 CES 2025를 즈음을 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직 이 기술이 실제로 구현이 돼서 상품화, 상용화되고 이걸까지 시간이 조금 아직은 좀 남아 있는 분야이기도 좀 합니다. 네, 말씀 들었고요. 자, 이제 9시 16분 됐습니다. 섹터별로 현재 시장 흐름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특정 테마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미한 좀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리는 업종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원전입니다. 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MOU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체코가 이 한미가 체결한 MOU 환영한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현재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 쪽도 오늘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력 쪽, 전선 쪽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미국 내에서 교체 수요는 사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현재 좀 포지션 잡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금액 자체는 미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개장한 지 18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7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6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큰 만큼 오늘 기관이 어느 쪽을 좀 매도하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80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빨간불 켜는 업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비금속 광물 쪽, 운수창고 쪽, 운수장비 쪽, 그리고 정밀 쪽이 1%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좀 크게 떨어지는 쪽이 철강금속 쪽 1.5%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업종별 등락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인터넷 업종이 1.4%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쪽도 1.2%, 다만 하락하는 쪽 가운데서 화학 업종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현재 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연테크 22% 넘게 급등세,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7%, 현대오토웨버도 6%, OCI홀딩스 4.8%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파인테크닉스 상한가, 예선테크 상한가 두 가지 기업이 사실 지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휴맥스홀딩스 24%, SP시스템스 25% 넘게 상승세, 더 E&M이 21%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개별 장세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최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전주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기사가 좀 나오고 뭔가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나오니까 그동안에 조금 주춤한 것도 있고 오늘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쭉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한전기술 3%, 두산에너빌리티 5%, 우진 3%, BHI가 좀 강합니다. 10% 가까이 9.7%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오늘 이 특징주들, 종목별로 흐름들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좀 먼저 이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초반에 좀 강했다가 지금 양시장 좀 음봉으로 좀 바뀌고 있긴 한데요.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 매도세가 좀 크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한 1,700억 정도 네. 나오고 있어서 뭐 단기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매도군, 매수군 전혀 포지션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과 옵션 쪽에서는 약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니까 일단 오늘은 정강 후약으로 좀 예측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요거를 좀 봐드리고 싶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원자력이 가니까 또 어떤 게 또 따라가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짝짓기 매매라고 할 수가 네네. 있는데 원자력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에 뒤따른 애들이 누구냐? 전선이라든지 변압기애들이 같이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원자력에서 만든 전력들을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220볼트로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직열 방식을 병렬 방식으로 바꾸는 약간 전선과 변압기 테마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중심에서는 오늘 이제 뭐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은 뭐 영국에서 1,000억 원 뭐 수주까지 아침 뉴스가 받아주면서 전선업계에서는 가장 위쪽으로 좀 상승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오늘처럼 좀 조정을 받아주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차반이라고 하죠. 예전 말로 이제 차반이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애들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지켜줬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삼성전자가 이틀 정도 잘 가면 삼성전자 좀 쉴 때 하이닉스가 좀 받아주고 오늘처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장 초반에 좀 밀리니까 자동차 주인 현대차가 좀 받아주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차반이 중에 2차 전지만 좀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다가 4분기에는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주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갈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건강한 조정해주면 더 좋고요. 그만큼 또 에너지를 또 비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위원 특징적 종목들 움직임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죠. 어떤 섹터든 어떤 테마든 어떤 업종이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밸류체인 순서대로 간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대로. 중요도가 높은 곳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시가총액이 큰 곳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곳으로.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도. HBM의 그 발전이 결국 유리기판까지 갔다고 했죠. 밖으로 빼서 와이어를 하다가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래로 와이어를 넣었다가 와이어 선으로 하니까 너무 기니까 이제 점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선이 너무 기니까 점으로 바꾼 솔더볼. 이제 점까지 없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판하고 붙이는데 이제 기판의 틈도 싫으니 기판을 유리로 바꿔버리고. 그걸 제가 과자에 비유한 거고. 지금 HBM이 8층, 12층, 나중에 16층. 근데 그게 하늘이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똑같은 공간에서 그걸 더 많이 우겨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HBM의 발전이 기판을 바꾸는 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라고 한 번에 가마솥에 넣고 쪄버리는 장비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 테스트까지 간 거죠. 층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층짜리 아파트보다 12층짜리, 16층짜리 아파트는 경비 아저씨가 휴레시 들고 소화전 검사하는데 누가 오래 걸리겠어요? 8층보다 12층, 16층이 오래 걸리겠죠. 똑같잖아요. 검사 시간이 길어지니까 테스트 업체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시간당.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죠. HBM으로 이끄니까 얘네가 엔비디아 납품하니까. SK 하이닉스도 가죠. 그다음에 당연히 TC 본더 한미 반도체가 가죠. 8층이든 12층이든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전극을 연결해야 되고 거기다 붙이려면은 TC 본더라고 붙여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는 다리미로 와이셔츠를 한 장 한 장 다리는 거고 아까 8층, 12층, 16층, 24층 만들면 30층 가면 너무 많잖아요. 와이셔츠를 한 장 한 장 다리다 30장은 언제 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그쵸? 그럼 엄마가 어디로 보냅니까? 세탁 특공대로 보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와이셔츠 30벌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렌지 같은 데다 넣고 한 번에 쪄버리죠.
그게 리플로우 장비잖아요. 그래서 PSK 홀딩스, STI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PSK 홀딩스랑 STI 중에 PSK 홀딩스는 20개월선 위고 STI는 20개월선 아래니까 여러분들은 PSK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8층, 12층, 16층 올라가면 검사할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전공정에서는 이제 답이 안 나오니 2나노 밑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검사 잘하는지, 누가 포장 잘해가지고 똑같은데 더 잘 우겨 넣는지 그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설날 선물 세트 준비하는 거 똑같아요. 설날 선물 세트 무슨 애경 선물 세트 3호 다 똑같은데 누가 포장을 예쁘게 하는지, 누가 검사를 잘해가지고 그 샴푸통이 안 깨져 있는지 거기에서 싸움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크윙이랑 YC가 나온 거 아닙니까? 테크윙이랑 YC 중에 누가 세요? 테크윙이 더 세죠 지금. 그럼 테크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판 쪽으로 가야겠죠. 기판 쪽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기판에서는 지금 볼만한 게 이 YC킴의 아까 전에 SKC랑 삼성전자가 전기가 유리 기판을 만든다고 했죠. 유리 기판을 만들 때 소재는 YC캠 영창케미칼이었던 그 회사가 이 포토 레지스트 잼을 만들어요. 유리 기판용 잼. 그래서 이 YC캠을 볼 필요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동진 세미캠에는 압도적인 회사가 있지만 걔는 삼성전자 향이다. 그다음에 이제 필옵틱스. 얘는 아까 비아홀을 파는데 여기는 얘가 필옵틱스가 유리기판용 홈을 파요. 홀을 팔고 전극을 넣는 건 똑같거든요. 그게 플라스틱 기판에 뚫느냐 유리기판에 뚫느냐 그 차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나온 YC나 테크윙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신규 새내기주로 얘기한 토모큐브 있죠. 토모큐브의 방식이 유리기판으로 갔을 때 적용될 가능성이 비바이오 부분에서 보인다. 이렇게 검사 부분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또 똑같이 방산, 조선, 바이오, 2차전지 다 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20개월선의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 밸류체인 순서대로 거기서 더 강한 애들이 더 강하게 이렇게 갈 것이니 저 밸류체인을 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강약, 중강약 조절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마지막으로 짧게 포인트, 오늘 포인트 한 말씀 딱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또 먼저 어떻게 요약을 하시겠어요? 네,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영업이익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은 기업인데 주가가 바닥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팁을 좀 가신다면 지금부터 좀 선취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4분기 영업이익에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신 의원님 짧게 한 말씀 오늘 요약을 해보면요. 네, 유리기판마저 선점한 SK그룹. 지금은 삼성그룹보다 SK그룹 투자가 옳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CS 2025에서도 좀 여실히 신 의원님 말씀이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켓나우 1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SKC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이었죠.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에서 SKC의 유리기판의 엔비디아 향 공급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최 회장은 부스 내에 전시된 SKC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 올리며 지금 방금 팔고 왔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시장은 이를
엔비디아향 공급의 시작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이날 젠슨 왕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다는 것에서 합리적인 추측이라 일단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일단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으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표면이 매끄러워서 노광 장비를 활용해 더 많은 초미세 선폭 회로를 그려 넣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또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속도를 40% 정도 향상시킬 수 있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 정도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C는 글라스 기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조지아주 양산 공장을 준공하고 사업화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4년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비 1억 달러를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SKC 유리기판 관련 계열사인 앱솔릭스는 국가 첨단 패키징 프로그램 유리기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지원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AI 관련된 내러티브와 함께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C 어제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전일 SKC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바로 진입보다는 15만 원 초반에서 접근이 일단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작년 6월 고점인 20만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2만 원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5만 원이고요. 목표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유리기판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SKC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인물의 발언을 오늘 만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확실히요, 젠슨왕 CEO의 발언, 그러니까 이 인물이 미치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대단하다라는 걸 또 한 번 CES 2025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섰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바로 저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젠슨 왕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CES 기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엔비디아는 사실은 뭐 저쪽 컴퓨터를 좀 뭐 조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 기업이었지만 그래픽 카드를 꼭 거의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2019년도에 젠슨 왕 CES 기존 연설자 나선다는 거고 아니 그래픽 카드를 갖고 어떻게 기존 연설자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점이죠. 그걸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했으면 엔비디아에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작년 뭐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엄청난 이제 폭풍적인 주가 지주, 거기에 맞물린 생태계 공급망이 있는 종목들의 이제 주가 상승 재작년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어쨌건 6년 만에 다시 젠슨 왕이 CES 복귀했는데 6년 전과 6년 후는 다르다. 그리고 시총도 이제 엔비디아는 뭐 시총 4조 달러를 애플과 엔비디아가 누가 먼저 돌파할 것이냐를 갖다가 각주를 벌일 정도로 대단한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 1위 시총 기업인 거죠. 이 정도 대단한 회사가 됐고 그래서 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CES에서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공식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지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또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이렇게 길게 나서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목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그 젠슨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항상 저렇게 가죽 블랙 자켓을 입고 딱 나오고, 네, 맞습니다. 저게 하나의 또 상징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요한 산업과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라는 데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조 발언을 이렇게 대표님도 들으시면서 어떻게 축을 좀 정리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젠슨 왕의 발언을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AI에 기반한 로봇이 이제 우리의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애플과 그 IBM이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가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대중화시킨 중요한 두 기업인데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30대가 안 된 과정에서 사실 전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젠슨 왕 역시 AI의 가속기라는 걸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조 달러를 갖다가 육박하는 그런 회사를 키웠는데 이번에 또 다른 엔비디아의 먹거리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로봇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산업에 쓰이는 뭐 로봇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2000년에 혁명적인 이제 도구가 인류에게 퍼지면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혁명적인 도구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챗GPT를 말미암은 생성형 AI고 생성형 AI에 또 그걸 갖다 현실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도구가 이제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말씀을 그 젠슨이 얘기했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개인용 슈퍼컴. 우리가 뭐 지금도 데스크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이 엄청나게 빠른데 여기에 데스크탑에 슈퍼컴 수준으로 데스크탑을 갖다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젠슨왕 특유의 이제 그 로직 칩을 갖다 내놓은 장착한 것을 얘기를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 증시에서 실시간 영향을 줬던 이제 그래픽 카드 RTX라는 그래픽 카드 설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젠슨 왕이 이 그래픽 카드는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에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메모리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가 어디 거 쓰냐고 얘기하면서 젠슨 왕이 마이크론을 썼다고 얘기해서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사실 젠슨 왕은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CES에서 하니까 발언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장중에 실시간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이제 엔비디아가 부랴부랴 이제 진화했죠. 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때도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그래픽 카드 GDDR이라는 것을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100과 B100에 해당하는 짝이 되는 메모리를 갖다가 납품을 못한 것이지 네. 이런 그래픽 카드에 필요한 메모리는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납품하고 있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젠슨 왕이 사실 정확히 말을 들면 이 GDDR RTX 500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크론을 썼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쓰지 않았다 얘기를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시장이 예민 반응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엔비디아 측에서 아니 우리 삼성전자 쓰고 SK하이닉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다각도로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뭐 사실은 메모리 3사밖에 없는데 마이크론 이미 언급을 했고 삼성전자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나머지 한국의 SK하이닉스 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H100과 B100의 짝이 되는 것을 납품을 못했을 뿐이지 D램에 30년 가까이 세계 1위 기업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제품에 삼성전자 제품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의아했고 예, 그런 부분으로도 어쨌든 발언이 나왔는데 정정을 한 그런 흐름까지 네. 예, 우리는 확인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초유의 관심사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그 제품을 납품할 것인가 네.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를 해야지 뭔가 삼성전자도 그 답답함을 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예. 납품만 한다면 삼성전자 아주 57,000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납품을 한다면 단숨에 8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거꾸로 삼성전자가 2년에 걸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이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반도체가 이제 다운턴 계속 내리막기를 하다가 상승을 접어든다면서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쭉쭉 치고 올라갔는데 사실 납품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8만 원대에서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그 자사주 10조 원이라는 강력한 이제 부양처를 말미암아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제 그 치욕을 갖다가 이제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당연히 뭐 전 세계 관심사니까 뭐 삼성 주주뿐만 아니라 다들 관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젠슨 왕이 이제 그 코멘트를 했는데 코멘트가 아까 읽으신 이게 공식 석상이 아니고 기자들과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서 도대체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아까 H100, B100에 대한 고부가가치의 HBM은 언제 납품하느냐.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부가가치의 그 엔비디아의 그 칩은 삼성전자가 H칩은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가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슈퍼컴과 AI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H칩과 비별 중국에 납품을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중저가의 그 엔비디아의 칩은 중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부가가치 한 5배, 10배 정도 비싼 고부가가치의 그 메모리 HBM3는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언제 납품하는 거야? 너 납품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젠슨왕이 좀 전에 읽으신 대로 삼성전자의 새로운 새로운 이제 디자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정확히 워딩이 이제 엔지니어 뉴 디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딱 들으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이제 설계를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이렇게 발언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다 두고 사실 이제 저도 섬뜩하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원은 뭐 다시 설계했는데 뭘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건지 어떤 문제를 좀 인식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문장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흐름과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별도 취재를 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을 복합적으로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다. 결국 삼성전자가 적어도 HBM 고가의 HBM3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발주자가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야, 이 공정이 최적화된 공정이야라고 결론을 낸 것을 삼성전자는 우회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베끼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보다는 똑같은 공정을 밟았을 때 특허 문제가 생깁니다. 특허 이슈가 생기고 그럼 특허를 갖다가 우회해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차순위 공정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죠.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용산에 가서 여러 가지 전자부품을 사와서 그걸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장착을 하면 용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내 사무실과 집에서는 안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불량품이 아니고 용산에서 있는 그 돌아가는 환경과 내 사무실과 집에 돌아가는 심지어 그 PC의 환경이 달라서 그 PC라는 아주 고부가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H백과 B백을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면서 자기들 간에 최적화된 공정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걸 표준화를 세팅을 해놨는데 이 세팅한 것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엔비디아도 모르고 오직 SK하이닉스만 알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후발 기업은 세팅을 갖다가 다각도로 트라이앤 에러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2년에 걸쳐서 삼성전자가 자기네 자체의 제품에서 자기네 자체의 검증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엔비디아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을 젠슨왕 입장에서는 사실 젠슨왕 답답해요. 왜 답답하느냐?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으로 HBM3 그다음에 12단 얘기하고 이제 올해 이제 HBM4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소울밴드 단독 공급자라는 것은 만약 SK하이닉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로 공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최종적인 생산품 제품 H백, B백 다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젠슨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벼락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품을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공급 벤더를 갖다가 다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인데 아니 SK하이닉스만 그걸 제대로 공급해 준 적 없으니까 굴지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납품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젠슨왕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아니 안 돌아가는 거 어떡합니까? 이 에러가 나고 보통 멜펑션이라는데 안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다못해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그 엔비디아에서 뭔가를 이제 플레이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걸 플레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그렇죠. SK 제품은 되는데 삼성전자가 남의 틀에다가 플레이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제품은 한국에선 맞습니다. 되는데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가 이거 독점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너무 쏠림이 되니까 삼성전자를 받아주고 싶은데 그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어쨌든 다시 설계를 삼성전자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품의 문제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억하시면 겠죠. 작년 3월쯤인가 젠슨왕이 어디 가가지고 그 삼성전자 그 HBM3에다가 웨이퍼에다가 삼성전자 젠슨왕 어프로브드라고 이제 승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승인을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납품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젠슨왕도 안타깝고 삼성전자 더 안타까운 그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다. 이거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고 이거는 SK하이닉스만의 어떻게 영업 비밀이에요. 이걸 갖다가 삼성전자가 다각도로 이제 추진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SK하이닉스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IT와 메모리 사업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먼저 최신의 D램을 개발했을 때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똑같은 비해를 겪었어요. 비해를 겪어서 그걸 갖다가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는 후발주자라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젠슨왕이 그런 어떤 멘트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걸 언제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제 전망이 지금 엇갈립니다. 네. 한 전문가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이 기회가 없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 벤더에서는 납품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곳은 아니 그래도 30년간 세계 1위를 구가한 삼성전자인데 저력이 있지 않느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갖다가 내비치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게 납품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주가랑 매출을 올해 이제 전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의견 들어보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본인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상도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만한 이슈긴 하네요. 아, 그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모든 IT와 모든 메모리와 심지어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선발 기업이 최고의 고객에게 먼저 장착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해놓고 표준화를 맞춰놓고 후발주자가 알아서 오는 거죠. 알아서 세팅을 갖다 통과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도와줄 이유는 없거든요. SK하이닉스도 그런 비애를 30년간 겪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비애를 갖다가 오랜만에 맛보는 것이고 이 비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뚫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이제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 삼성전자가 이런 것을 어떻게 뚫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보통 범용 DRAM이라 말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 반도체가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 작년에 11% 세계 시장 점유율 올해 17%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후려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내려간 것을 목도하면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19일 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조치를 갖다 이어받아가지고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갖다 강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납품 못할지라도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젠슨왕 또 CEO가 펄펄 끓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얼음물을 탁 끼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슈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젠슨왕이 양자 컴퓨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요약만 하면은 양자 컴퓨팅이 실제로 상용화하려면은 빠르면 15년, 늦으면 한 30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취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이제 대가도 현재 양자 컴퓨팅의 어떤 기술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반도체라는 것에 가장 먼저 시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트랜지스터를 1948년도에 3명의 세계적 물리학자가 이걸 갖다 개발하면서 야 이런 것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불과 8년 만에 1956년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통상은 노벨 물리학상 이렇게 빨리 안 줘요. 노벨 화학상, 노벨 과학상 이렇게 빨리 안 줍니다. 아주 획기적 연구 성과가 나와도 한 20-30년 검증한 다음에 나오는데 당시에 무려 8년 만에 줬다는 것은 그만큼 되게 획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1948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왔는데 실제 트랜지스터를 바탕으로 해서 범용화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매출을 벌기 시작한 게 언제냐? 1970년대 중반입니다. 30년이 걸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역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 쓰여가지고 돈다운 돈, 매출다운 매출을 벌이려면 30년이 필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젠슨은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젠슨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젠슨의 발언 말미암아서 몇 가지 그 미국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이 리제트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특히 아이온큐는 이제 한국의 이제 김정상 선배가 이제 그 만든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주가가 40%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자 컴퓨팅을 과학적인 호기심과 산업적인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볼 수는 있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다른 관점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뭐 즉각 반발하고 전면광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관련 기술 이런 부분으로도 또 퍼지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추천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타큐언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코스피는 코스타 양시장이 그동안 좀 올랐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좀 일부 매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일단 나오네요. 잠시 후에 마켓 나우 2부 진행되거든요. 이때 자세히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